데이터로 하락이 기표가 되고 있는데 하락이 아니라는 발언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하락하지 않고서 하락이 기표가 되지 않거든요. 23년 말까지 역전세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국제기관도 조금 다른 성장률 지표를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저희를 조금 우려하는 시각이 없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공급 더 합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MB의 재림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부심이라는 채널의 주인장이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로 10년 정도 일을 했고, 건설과 부동산 섹터를 담당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책을 냈었는데,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형태의 책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 하락을 맞춘 몇 안 되는 전문가분 중 한 분이신데, 돌아봤을 때 하락을 맞추신 이유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맞췄다는 얘기를 하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예전에는 저도 제가 잘난 줄 알아가지고 2020년에 저희 얘기는 온통 경고들로만 있었거든요. 집값이 20년 하반기에 너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지방에 있는 자기 부모님 집을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한 다음에 갭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오면서 저한테 뭘 사는 게 좋을 것 같냐, 이게 강호의 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강호의 돌이가 이건 아니지 않냐, 와, 그때부터는 저도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부동산 징하다, 어떻게 이렇게 징한 자산이 있냐, 가계자산의 80% 넘게 다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매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 1년간 대외 활동을 쉬게 됩니다. 어차피 저 퇴직도 했으니까 반강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전망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나 프리하게 살겠다, 프리랜서야, 이러면서 이제 딱 그만뒀는데, 21년 말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갔고, 다만 어느 정도 너무 선을 넘은 상태가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약간 위축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데이터도 보고 시장의 생각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다들 그런 일이 있었어 하실 수가 있겠는데, 2020년 8월에 임대차법 개정과 코로나 유동성으로 전세 대란이 있어서 이게 2년차가 되는 게 22년 8월이다 보니까, 작년 8월에 전부 전세 대란이 온다고 사실상 거의 모든 유튜버가 전세 대란 온다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너 2년 전에 알지? 이러면서 올해 8월부터 엄청 바뀐다 막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1년 말에 저도 강남권으로 이제 이사를 올 때 전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봤는데, 9억짜리 전세가 13억 갔던 게 18억 가더라고요. 제가 전세를 구하러 갔는데 전세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짜잔 10개나 했지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더니 10개는 뭡니까? 저는 이제 알잖아요, 무슨 거래인지. 그래서 일단은 전세를 구하러 갔으니까 이제 이 전세를 놓은 사람은 임대인이고 전세 낀 갭 투자를 한 사람인데, 전세 낀 갭 매수 가격이 어떤지는 실거래가 보면 아는데, 그래서 실거래가랑 층 딱 비교하면서 이분은 전세 18억에 매매가 27억이에요? 그러면은 9억 갭으로 산 거잖아요. 그 다음 집에 가니까 이분도 9억 5천 갭 매수를 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전세가 10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다 어서 오십시오, 이라시아이마세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임차인이 왕이구나 이러면서. 그게 21년 11월, 12월이었습니다. 소위 전세가 정점일 때.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원래 이 지역 전세는 13억, 14억이었는데 21년에 17억, 18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13, 13억일 때 22, 23억이던 집값을 17, 18억이 되니까 27, 28로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같은 갭이 10억이니까. 매도자는 누구냐면은 35년 전에 분양받은 원 조합원이에요. 얼마에 분양받으셨어요? 5천만 원 이러면서 35년 전에 5천만 원에 분양받은 걸 재건축까지 보고 28억에 매도를 하셨고, 한 사람들은 저랑 나이가 유사한 전세 낀 갭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유튜버가 강남 평당 2억 간다고 하니까 강남 2억 가겠지 이러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 놓고 뭘 못 구하고 있냐면은 전세 입자를 못 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21년 말에. 이건 진짜 이것도 선 넘었지라는 생각이 이제 21년 말에 하던 생각이고, 모두가 전세 대란이 온다고 얘기했을 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었는데, 올해 하반기 전세 대란 없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전세는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댓글에서 정책도 잘 알고 있고 설명도 잘하는데 결과는 항상 틀려. 왜 이렇게 틀릴까, 이젠 불쌍할 지경 막 이러면서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미안한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다 틀릴 것이다, 제가 그걸 이미 경험을 해봤거든요. 미안한데 앞으로 역전세다, 역전세가 정확히 1년 반 온다. 왜냐하면 전세 대란이 20년 8월부터 21년 말 내가 전세 구하던 그 딱 1년 반이 우리나라 전세가가 미쳐 날뛰던 시점이었고, 정책과 금리가 그거를 펌핑을 했다. 그리고 매매가도 그에 맞춰서 올라갔고,
근데 그 플러스 2년 차가 임대차 갱신하는 기간이어서 22년 8월부터 23년 말까지 역전세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23년 시장 전망하라고 하니까 저는 한 9월쯤에는 저 전망 끝났다고. 그 전망대로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주택 매매 가격이 빠진다는 걸 조금 안 믿다가 서울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주택시장이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경기권 같은 경우는 이미 6월부터 하락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데이터는 일제히 하락, 전세 매매 다 하락을 기표했고요. 근데 데이터로 하락이 기표가 되고 있는데 하락이 아니라는 발언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진짜 하락하지 않고서 하락이 기표가 되지 않거든요. 내가 하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락이 기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실거래가 하락으로 찍혀야지 기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제가 왜 맞췄다는 얘기에 이렇게 길게 답변을 드렸냐면은, 저는 앞으로도 틀릴 거고 이제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해석 능력, 그런 논리력들이 그 사람의 클래스를 입증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 레벨이 올라온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잠깐 틀리더라도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냥 너무 틀렸다, 맞췄다 이런 걸로 막 블레임하고 찬양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 미디어 씬에서는 그냥 맞추면 와, 틀리면 와 이래가지고 이건 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손흥민 선수도 하루 만에 월클에서 갑자기 뭐 부진한 선수가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맞췄다는 그런 얘기가 뒷걸음치면서 맞은 걸 수도 있고 결과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지 않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냥 프라이드는 나는 정책 해석을 정말 잘한다. 시장 정책 해석, 시장 정책과 시장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시장을 유추하는 논리는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잘 돼 있다. 뭐 틀리든 맞든 어쨌든 한번 들어볼 법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꾸준히 팔로우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님의 그러면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준비하신 자료와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은 주택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의 추이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 제가 그냥 16년부터 갖고 왔는데요. 사실 매매 가격이 짙은 선인데, 이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매매 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가는 기간에 사실 전세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안정세였던 반면에, 반대로 2019년 중반기부터는 매매와 전세가 동조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2020년 7월이 임대차법 개정과 코로나 유동성이 터지던 기간인데, 이때는 전세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면서 소위 전세 대란을 만들어내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금리를 올린 게, 연준이 올리기 시작한 게 22년부터니까 저희가 22년부터 금리 영향을 확실히 받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세가 기표가 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와요. 이 볼륨이 상승률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0 위에 있으면 계속 올랐다는 거니까 이게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요 선은 하락은 아니거든. 여기가 하락이지. 그래서 요 기간의 그 강세가 과거 문재인 정부 그 초기의 그 강세와 비교했을 때는 면적 차이가 엄청나고, 그리고 명목 금액 자체도 올라온 것에 또 올라간 거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상당한 강세를 보였거든요. 2019년 이전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19년 이전까지는 다주택자를 키우려고 하는 문정부 정책이 있었고, 다주택자를 키운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너무 개인 중심이다 보니까 개인이 2년짜리 임대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임차 불안함이 자가 매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처럼 8년, 10년 이런 장기 임대차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장기 임대차를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임대인도 힘드니까 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어서 보편화시키는 과정에 이거 정책 목표를 14년부터 썼는데, 사람들은 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있는 약점을 좀 간파했더니 34평 이하 주택 아무거나 산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넣으면은 종부세 계산 안 되고 양도세 다 깎아주고 취득세도 이제 감면받고 이거 꿀이네 약간 이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하는 이런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게 17, 18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2018년 정도가 되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하면 유리하다 이런 책도 나와서 2019년에는 그런 책이 거의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탑 10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0년 정도 되면 부산에 부동산 임대업 창업이 이제 몇십만 건이 찍히는데, 저희가 부산시가 막 임대업 창업 몇십만 건 해야 되는 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업이 창업 1등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산은 임대업의 도시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는, 가상 오피스 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으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법인으로 매수하는 이런 게 엄청났다는 건데,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전체 주택 매매 거래가 1년에 100만 건이면은 법인 거래는 1년에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10,000건 정도 되는 게 법인 거래였는데, 2019년과 20년에는 법인 거래가 4%, 6%로 올라가서 이제 4만 건, 6만 건 되고, 특정 지역 인천 같은 경우에는 14%까지 법인 거래가 올라가고, 청주는 2020년에 법인 거래가 45%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청주를 산
산 사람들은 다 법인이라는 건데 저희가 뭐 청주시가 법인이 45%씩 사야 되는 그런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다주택자는 전세 끼고 집을 사니까 이제 자기가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임차 공급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전세 가격은 꽤 안정세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매매 전세가 좁은 거를 살려고 노력했지만 사다 보니까 벌어졌는데 갭매수는 많으니까 전세 공급은 많은 거죠. 전세 가격은 꽤 오랜 기간 안정세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이런 다주택자 중심 정책이 요때 한번 바뀌게 되는 겁니다. 19년 말에 다주택자 안 좋은 것 같다. 주택임대사업자도 규제 엄청나게 해버리자. 법인도 창업하고 고용하라고 했지 뭐 집 사라고 했냐? 약간 이러면서 법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똘똘한 한 채의 테마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똘똘한 한 채는 결국 내가 그 집에 들어간다거나 결국은 이제 본인이 거주한다는 걸 전제하다 보니까 이때 거주하지 않는 뭐 1주택 갭투자도 있긴 했지만 다주택자는 아니고 한 채만 사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매매 전세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게 되고 19년 말에 상당한 그런 규제책을 썼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 잠깐 위축됐다가 2020년 5월에 모두가 이 코로나가 자산시장의 붐을 만들어내는 제로화 금리의 시발점이 됐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이때부터는 유동성 마켓이 펼쳐지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방금 보신 거는 부동산 114 지표로 보여드렸는데 부동산 114가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상승할 때 상승률을 좀 다이내믹하게 기표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락률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표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부동산 원은 보시면은 거의 같은 기간인데 여기 이제 정부 부처 기간이 거의 안 오른 것처럼 기표를 해요. 거의 안 오른 것처럼 기표를 하고 하락은 기가 차게 기표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올라갈 때는 부동산 114나 KB를 보고 내려갈 때는 이제 부동산원을 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간 기준으로 1%씩 내릴 정도로 전세가가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 매매가는 클라이막스는 지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20년 하반기 거의 연말이 그 상승의 클라이막스였거든요. 그렇지만 요게 내려온다고 해서 안 올라간 게 아니고 이 이후에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네,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금액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6억이 9억 돼서 50% 올랐는데 그 다음에는 뭐 30% 올랐다 하면은 9, 3, 27, 30%만 올라도 2억 7천 올라간 거니까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률 자체는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금액 자체는 계속해서 하락 금액이 기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냐면은 서울은 이게 요새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하락은 더 커지는데 매매가는 다시 하락세가 좀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훅훅 빠지고 있는데 매매가는 좀 이제 덜 빠지고 있는 거라서 매매 전세 갭이 엄청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한 1년 반이 역전세 기간이어서 역전세니까 전세가는 빠지는 건데 매매가는 너무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실매수가 붙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요 빠진 거에 대한 충격을 아직 시장이 소화하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전세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시장 안도론, 시장 안도론이 조금 있는데 좀 돌아선 것 같다. 송파랑 강동구 가격들 보니까 살짝 돌아서는 것 같고 당연히 정고점은 갈 일은 없지만 헬리오시티 뭐 24억 갔다가 이제 16억 8천까지 내려갔다가 한 18억에 실거래가 되니까 이제 돌아선 것 같다. 이제 바닥 잡았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송파도 좀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현재 기준으로는 실수요자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느낄 만큼 고점비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큰 건 맞는데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세 가격이 갱신을 해야 되는 임대차법에 따라서 그 역전세 기간 그게 아직 서울에 아직 안 온 상황이어가지고 올해 중반기 한 2, 3분기 여름 전후로 오게 될 건데 그거까지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너무 미리 빠른 낙관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요렇고요. 다만 가격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PIR이라는 지표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말하는 PIR은 보시는 것처럼 장기 평균으로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를 해오다가 이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정말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년에 정점 찍고 지금 다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장기 평균 기준으로 PIR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여전히 집값이 높은 수준이죠. 일부 지역이 좀 많이 빠진 거지 전체적으로는 조금 높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보면은 집값이 유난히 강세를 보였던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 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주식도 시가총액이 있듯이 주택도 시가총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주택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는 거를 저희가 그냥 버핏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의 시총을 GDP로 나눠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21년 말 기준 주택의 시가총액은 6,500조 원이에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더하면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시겠지만 2,000조 좀 넘으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주시장보다 3배 커서 제가 종종 그 섹터 애널리스트 할 때 이랬거든요. IT 애널리스트 만나가지고 커버리지 시가총액이 몇 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자기는 한 400조, 6,000조! 부동산 섹터 6,000조 막 이랬거든요. 그것도 집만, 건물이랑 뭐 땅까지 더하면은 1경 나오니까 뭐 1경 애널이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냥 농담하면서 다녔었는데 이 6,000조를 2,072조로 나누면 GDP 대비 3.2배로 사상 최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경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공학 전공이어서 금융시장을 처음 갔을 때 어려움을 느꼈는데 GDP는 그냥 저희의 소득입니다. 국민소득. 그래서 제가 벌어들인 돈, 이거는 집값. 그래서 요게 올라가는 거는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집값 상승이 더 빠를 때. 이게 평평할 때는 내가 버는 만큼만 집값이 올라갈 때, 이게 내려올 때는 나는 돈을 꽤 잘 벌고 있는데 집값은 좀 빠져서 이제 집이 싸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 그래서 이게 90년대 말에 저희가 IMF가 있었고 제가 97학번인데 IMF를 거의 정면으로 경험을 했죠. 물론 이제 그때 졸업하신 분들이 거의 정면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졸업할 때 97, 98 졸업생들이랑 같이 취업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참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근데 이 기간이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던 기간이고 아시겠지만 정부로는 DJ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요 기간은 아시겠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랐는데 정부로는 문재인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주택가격이 유난히 강세로 간다는 그런 10년 주기론의 근거이기도 하고 이게 자주 인용이 되는데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이 래깅이 되는 거니까 그냥 운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로만 보지 마시고 저는 이거를 그냥 어떤 정책을 썼고 어떤 시장 환경인지를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7년부터 올라갔던 이 폭은 더 날카로워요. 2017년에는 GDP의 2.2배였는데 이게 3.2배로 5년 만에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 집값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1.5배가 2.1배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2배가 3배 되는 거니까 진짜 지수가 이거 엄청난 상승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그림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3대 변수를 얘기할 때 딱 3개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경기, 대출, 그 다음에 주택의 수요 공급. 딱 이 3가지를 얘기해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경기, 수요 공급, 유동성, 이게 대출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출도 있는데 전세라는 제도도 있어서 전세가율도 굉장히 유동성의 원천이기도 하고 이 대출의 기저에 금리 같은 게 있는 거고 경기도 금리 영향을 조금 받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경기는 완만히 우상향을 하고 유동성도 완만히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 밸런스만 맞춘다면은 주택가격이 장기 우상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꽤 오랜 기간 항상 들어맞았던 건데요. 다만 어쩔 때는 경기가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유동성이 튈 때가 있어요. 튀거나 죽을 때. 튀었던 건 20년, 21년, 죽었던 거는 22년, 23년이니까 지금 유동성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별 관심을 안 받으면 보통 수급만 보거든요. 인구 가구 수 분파가 얼마고 주택 1년에 몇 세대 분양을 하고 입주 몇 세대 하고 그게 밸런스가 맞을까 안 맞을까 뭐 이런 얘기만 해서 2020년 코로나 이전엔 주로 다 저희 수요 공급 얘기만 했어요. 공개 부족합니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20년 유동성이 튀니까 다 이 얘기만 하고 22년 유동성이 죽으니까 다 이 얘기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3개가 돌아가면서 가격의 순환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고 지금은 이제 요 가운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경기랑 유동성이랑 수요 공급이 가격의 매크로 요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수요랑 공급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수요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요는 돈이에요. 돈. 수요 이꼴 돈이다. 돈이 벌리는 창구는 3개밖에 없어요. 현금 흐름표 컨셉으로 딱 3가지로 벌리는데요. 일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득 구성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저희가 맨날 일하고 출근하고 돈 받고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경상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 번째는 정말 각 잡고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거. 이게 대출. 회계적으로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 남의 전세금이 저의 그 대출 레버리지니까 이게 유동성의 원천이기도 해요. 남의 돈을 이제 잠깐 보증받고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잉여 자산 같은 거를 종전에 사놨을 수가 있어서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자산 처분 간에 그 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저희가 투자활동 현금이라고 해서 기업 회계는 영업, 재무, 투자활동 현금으로만 돈이 만들어지거든요. 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소득, 대출, 자산 처분으로만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돈이 폭발하는 건 어디서 폭발하냐면은 갑자기 연봉왕이 돼가지고 소득을 잘 버시는 분도
있겠죠? 이게 이제 프로 선수들에서 자주 일어나는 건데 이제 연봉 대박 이러면 이분은 구매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소득은 그냥 완만하게 늘고 있는데 담보대출 한번 받아볼까 신용대출 받아볼까 각 잡고 그 대출을 뻥 받게 되면은 대출 갑자기 몇 억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돈이 확 늘어나는 거고요. 대부분의 가게는 사실 소득과 대출로 유동성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소득은 거의 항상 늘어나는 그런 추이이고요. 저희가 막 월급 안 올랐어요. 저희 월급 동결이에요 하는 회사를 다 물어보면은 다 월급 인상을 했습니다. 6%나 8% 인상을 했는데 자산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나 안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명목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소득 1, 2, 3, 4, 5분위 쪼개보면 특히 5분위는 두 자릿수로 늘어나니까 돈 잘 버시는 분은 소득도 많이 늘어나요. 근데 대출이 그래서 대부분의 가게의 유동성의 볼륨을 결정하는 원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보셔야 되는데 가계대출 데이터를 한번 봐드릴게요. 2000년에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여기 20조 원대였고요. 2001년에 40조 원대, 2002년에 60조 원대까지 올라가요. 20, 40, 60조. 이 올라가는 속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100조 넘는 값이 있어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에는 저희가 한 자릿수 빌렸고 98년 저희가 IMF였거든요. 그래서 가게는 원래 대출을 잘 안 했던 경제 주체였습니다. 저희 이제 리치 채널을 보실 정도 되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저희 경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가게라는 세 가지 주체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주고받으면서 와리가리 경제 생활을 합니다. 이 각각 기업 주체당 자산자본 부채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고 합산 자산이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성장을 하거나 뭔가 좀 하려면 돈 좀 빌려야 되잖아요. 집을 사려고 해도 돈을 좀 빌려야 되고 이런 것처럼 뭘 할라 치면은 부채를 조금 일으켜야 되는데 기업은 부채를 일으키면 고용을 하는데요. 가게는 부채를 일으키면 집을 사세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업이 부채를 일으키는 거는 약간 좀 느슨하게 관리를 하고요. 돈 빌려서 땅 살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투자를 하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그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서 돈 빌리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고 가게가 돈 빌리려 그러면은 독일에서 공작 설비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생기면 집 살 거잖아 약간 이러면서 가게는 조금 이제 관리를 해요. 대출 관리를. 이거 아무 때나 너네 빌리지 말고 내가 오케이 할 때만 빌려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다 핸들해야지 하는 약간 주인공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기업을 조금 살리는 과정에서 가게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돈도 좀 빌리시고 소비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경제에 부담을 조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IMF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 회색 선은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GDP 대비 몇 퍼센트의 대출을 받았는가를 60년대부터 그린 선이고요. 파란색은 가게라는 경제 주체가 GDP의 몇 퍼센트의 대출을 받았는지를 그리는 선이 있고 이거는 정부가 GDP 몇 퍼센트 대출이냐 이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경영 활동을 해요. 돈 쫙 빌렸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갚는 그런 기업 부실 사태가 있었다가 다시 돈 쫙 빌렸다가 휘청휘청 했다가 근데 올림픽 끝나고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어마어마한 부양이 오면서 쫙 빌려서 이때 110%만큼 빌리거든요. 대우가 세계 경영할 때였습니다. 이 부채가 GDP의 110%를 넘어가면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채 비중이 너무 많았던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게 되는데 기업들이 이 기울기가 엄청난 속도로 도산하게 되는 게 이게 IMF였잖아요. IMF가 딱 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 기업이 거의 죽는가 보다 이러면서 가게야 이제 너의 차례야. 너가 돈을 빌려야 되겠다. 저희가 뭐 무슨 수로 돈을 빌립니까? 지금 은행 가도 담보대출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게가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돈을 빌린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주택담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주고 신용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를 대폭 확대를 하면서 신용과 담보대출 양쪽으로 열어줘서 99년부터 저희가 시중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뭐라고 되냐면은 저희가 돈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택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요? 해서 이제 은행에 가면서 돈을 이렇게 빌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 이게 우리나라 가게가 갖고 있는 역사상 최초의 대출 사이클인데 여러분 2003년에 60조 원이면은 지금 20년 전이어서 240조를 빌린 거죠. 2배 올랐다 하더라도 130조 빌린 거니까 이때 얼만큼 빌렸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03년 지금 시가총액이 주택이 6천조지만 2003년 시가총액은 2천조도 안 됐기 때문에 그때 2천조도 안 되는데 거의 1,000조 원일 때 60조 빌린 거는 엄청 빌린 거고요. 이게 담보대출만 나온 거고 여기 카드는 빠져 있거든요. 2002년에는 카드만 또 40조 원대 빌려가지고 이때 100조를 빌려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죠. 카드 사태 때. 2003년에 카드 대란이라 그래서 LG카드가 부도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게 나중에 신한으로 합병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카드 대란 사태가 있을 정도로 2001, 2, 3년에
엄청난 레버리지 사이클을 일으키고 그 레버리지 사이클이 어떻게 됐다고요? 2000년, 2002년에 소득보다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려면은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 돈은 대출로 오는 건데 이때 대출을 엄청 빌리기 시작을 했고 집은 돈 있으면 뭐 한다고? 집 사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갔고 이게 첫 번째 레버리지 사이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출 데이터를 항상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간 꾸준히 60조가 나오다가 2014년쯤에 정부가 다시 한번 이거 가게가 대출을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느슨하게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기업이 IMF를 잘 회복하고 성장을 하다가 이때 정체기가 있고 이때부터 미분양 주택이 문제가 되면서 망하는 기업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위축이 돼야 되니까 정부는 뭘 하죠? 가게 여러분 다시 한번 돈을 빌리실 때입니다 해가지고 이때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빚내서 집사라는 724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724 정책을 발표하면서 완화 정책을 쓰고 주택 관련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그 부실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니까 대한민국 가게가 돈 빌리라고 쇼? 그럼 가서 빌려야죠 은행에. 60조 원대 빌리던 나라가 갑자기 이제 120조, 130조 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연도에. 그래서 저는 이때 현직 애널로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월간 10조씩 늘어나는 걸 보고 아니 월간 5조씩 빌리던 나라가 갑자기 왜 월간 10조씩 빌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수치가 엄청나다. 그리고 유동성이 결국 돈의 원천이잖아요. 소득도 완만히 늘고 있었는데 돈은 엄청나게 빌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수요가 터지는 거고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2014년 9일 대책으로 공급을 없애는 주택을 내버리니까 이건 진짜 그냥 뭐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15년도에 냈던 자료가 완전히 컨빅션 바이라고 엄청난 그런 강세장을 예상하는 자료를 이제 내면서 다들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출도 안정적이었고 경기도 좋지 않았고 안 좋아진다고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왔던 17년에는 이미 대출이 1년에 100조씩 하던 상황이어서 대출 증가율이 너무 높으니까 대출 규제를 쓰고 19년에는 2015년에 실제로 공급했던 게 입주장까지 와서 18년 말 19년에는 그 입주장 플러스 규제 그리고 913 등등 여러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빌려서 이만큼만 빌렸는데 여기서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문정부의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레버리지 사이클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출 증가율이 생각보다 둔화된 걸 보니까 이제 가게가 돈이 조금 없어지는가 보다. 물론 1주택 갭 투자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고 법인도 있었고 했지만 전체 가계 대출 그로스가 60조 원대로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될까 한가 보다 했는데 안타깝지만 20년 2월에 코로나가 오고 대출 규제 정책에서 일제히 선회하고 부동산에서 방역이 1순위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반 가게가 자산시장에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5월부터는 돈을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빌려요. 이게 월간 지표인데 2, 3월에 한 8조 정도 빌리다가 이제 3, 4월에 세상이 망하나 하고 잠깐 쫄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게가 쫄아 있다가 5월부터 아니야 지금부터는 가자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대한민국 가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엄청 빌리고 이거 지금 거의 26조 빌렸잖아요. 21년이었거든요. 이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분리막 업체인 SK IT가 상장을 합니다. 청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약 증거금을 넣어야지 당첨이 되니까 이 증거금을 어디까지 넣고 싶었냐면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게가 은행에서 몇 억씩 개인당 진짜 수십만 명이 증권사 은행에서 돈 몇 억씩 빌려가지고 전부 청약을 넣어가지고 수십조 청약이 돼요. 그래서 다음 달에 다 상환하죠 이거를. 신용으로 빌린 건데 이게 신용 이만큼 쏟았다가 청약 떨어져서 이제 그러니까 분배를 조금만 받고 이걸 다 상향하고 평균 이제 요 정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자산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엄청나게 유지하다가 슬금슬금 22년 하반기부터 좀 뭔가 낌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했는데 이때 드랍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소름이 돋는데 21년 말이 되니까 가게가 돈을 더 이상 안 빌려버려요. 그냥 지금 자산시장이 이상하다. 안 빌려버리고 22년 되니까 매월 이제 갚아버려요. 지금 돈 빌릴 때가 아닌가 봐. 지금 뭘 살 때가 아니야. 갚아버려. 그래서 이렇게 월에 10조씩 빌리던 과열된 가게가 이제 월에 빵조나 마이너스 0.5조, 마이너스 1조, 마이너스 3조 막 이렇게 빌리니까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다가 난 상환하는 건 난 처음 봤는데 약간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 일기 신도시 조금 된다 그래서 잠깐 자신감 얻었다가 이제 이거 아닌갑다 하면서 다시 상환하기 시작했고 점점 상환폭이 커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22년에 대한민국 주택 가계에는 마이너스 8.7조 원으로 빚을 갚아버렸다는 겁니다. 23년 이전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가계는 빚을 갚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통계 작성일에 저희는 항상 돈을 빌려왔는데 갚았죠. 그러면 갚았다는 거는 돈이 없었다는 거고요. 수요 이꼴 돈인데 돈을 갚았으니까 수요가 없다는 거고, 수요가 녹았는데 공급이 평상적으로 유지가 되면 그건 공급 폭탄이 되는 거예요. 22년 상황에서는 분양이 성공할 수가 없었고, 이 수요가 녹기 시작했던 22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이 일제히 마이너스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대출 데이터를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되고요. 사실 대출 데이터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 앞에 대출이 이렇게 올라가던 때, 이게 2000년대 2001, 2, 3년 주택가격이 1년에 30%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공행진을 했었고, 카드 사태 때 대출이 급감하면서 상승률이 이제 둔화돼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다시 카드 사태 해소되고 나서 다시 약간 대출 사이클 올라오니까 다시 상승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약간 굉장히 둔화가 됐었다가 이게 시차를 두고 마이너스로 내려가고요. 4년간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놀다가 2015년에서 빚내서 집 사러 요때 15년에 이제 다시 튀죠. 근데 금액이 마이너스에서 다시 튀었기 때문에 상승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금액은 진짜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뭐냐면은 일기 신도시에 가면은 매매 가격이 34평 아파트가 거의 3억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3억 5천이 된 거예요. 근데 상승률은 그래서 좀 이만큼 기표가 됐는데 타억에서 3억이 된 상태니까 여전히 하락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 연달아 플러스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리고 17년부터는 공급 부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분양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두 개 연도 대출 이만큼 빌릴 때 다시 초강세로 간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올해도 그냥 단언컨대 올해 돈이 결국 주택 가격 향방을 좌우할 거기 때문에 가게가 돈을 빌리는지 안 빌리는지 보면 되고, 저희 리치를 보시는 분이 나는 올해 돈을 빌렸는가, 카뱅을 껐는가, 아니면 카뱅이나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더 빌렸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가게가 빌렸는가가 중요한 거여서 월간 발표되는 가계대출 통계, 이제 이걸 발표해 주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1월에 몇 조 빌렸구나, 1월에 몇 조를 갚았구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지금 대한민국 가계가 자산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 가계 엄청난 가계입니다. 매우 예민해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다 깨고 있어. 대한민국 가계는 지금 리치를 포함해서 안 보는 유튜브 채널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외국 채널도 다 보고, 연준 점도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낌새 이상한데, 아니면 자꾸 뛰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게 바로 그냥 탄력적으로 대출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3년 1월 통계는 2월에 나오는데요. 23년 1월 통계가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23년 1월에 시장이 일부 지역에서는 반등이 나왔다, 약간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그런 평가가 나올 법한 가계대출 통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런 가계대출 관련한 규제,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가계가 돈을 빌리면은 집만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업이 돈 빌리면은 고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게한테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은 결국 집값이 너무 비싸질 거라 생각해서 이런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거를 21년 말부터 했잖아요. 이걸 저희가 DSR 규제로 알고 있는데, 근데 DSR까지만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정부가 생각하는 가계대출 증가율의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목표치 2%는 다 알고 계신데, 정부가 생각하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정부는 가계대출이 4%를 넘지 않기를 바래요. 종전 대출 증가율이. 그러면 현재 저희가 2,000조 원의 대출이라고 한다면은 연에 80조를 안 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80조라뇨, 저희는 8조 갚아버리죠 이러면서 그냥 4%가 아니라 0.2%를 찍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올해는 좀 돈 빌리시죠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정책 모기지라는 걸 만들어서 정책금융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올해는 특례 보금자리도 만들고 안심전 대출도 만들 거니까 좀 돈 좀 빌리셔라, 60조 넘어갈 때까지는 좀 안 건드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가게는 지금 집값 너무 비쌉니다 막 이러면서 돈 빌릴 생각이 없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다시 살 법한 상황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게 가격이 크게 내리거나 유동성 환경이 다시 한번 펼쳐지거나 뭔가 사항과 명분이 있으면 우리가 나설 텐데, 지금 그냥 이렇게 가격도 비싸고 명분도 아주 클리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만 열어준다고 저희가 뭐 지금 집을 살값쇼? 약간 이러면서 서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계 집단지성이 어느 정도 볼 법한데 대출 데이터를 꾸준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생각하는 타겟은 4% 정도인데 올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그래서 가계는 돈을 얼마나 빌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올해는 한 40조 빌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기지로 20조 정도 빌리고 순수한 이제 대출로
20조 정도 빌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달 나오는 지표가 그 정도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자산시장이 어마어마한 펌핑까지는 아니어도 가격 낙폭이 큰 단지들에서는 거래가 실릴 만한 그런 근거는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빌리기 시작하면은 일부 지역에서 좀 강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 수치보다 좀 확연히 낮은 레벨에서 계속 돈을 안 빌린다면은 올해 상당히 그 자산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부동산이 이제 굉장히 위축된 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표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원 측정 기준 작년 연간으로 약 8% 하락이거든요. 1월까지의 누적 하락이 2.5%예요. 그래서 작년 이제 한 7, 8, 9, 10, 11, 12월 하반기로 갈수록 월간 하락률이 커졌는데, 올해 1월 역시 하락률이 상당히 큰 편이고 낙폭은 줄었지만 한 주에 0.45%씩 계속 빠지니까 4주 더 했더니 2.5%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률은 둔화되긴 하지만 하락세는 이어질 것 같고, 지표상으로 이걸 반등시킬 트리거는 가계의 대출에 대한 수용 정도, 그리고 그걸 향한 정책, 그리고 가계대출의 수용 정도에는 이제 금리와 자산시장에 대한 자신감, 정책을 해석하는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반적인 23년 뷰이고, 다만 가계들이 전부 무주택 가구가 아니라 300만 가구 이상이 다주택 가구인데 올해 연말에 역전세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7월 이후부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있어서 이들 가구는 전세가 훅훅 내려간 거를 커버하느라 굉장히 헉헉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오히려 안도 랠리 비슷한 온기가 오히려 이제 6, 7월에 좀 얼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빠르게 이제 뭐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대출 데이터와 이제 시장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대응 전략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23년 전망 마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대출이 다시 늘어나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고 봐도 된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대출이 자산시장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해서,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달러 빚이라도 빌리시, 약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돈은 진짜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끌어오거든요. 그 단순히 대출이라는 게 그냥 뭘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게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대출을 받아요. 대출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예민하게 그 변동을 하거든요. 시장이 위축이 될 것 같아도 확 줄어버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은 저희가 신용장고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증시가 화랑으로 가면은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가 폭발을 해요. 신용으로라도 주식을 사는 거죠. 왜냐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시장이 진짜 침체되면 신용장고가 바닥으로 내려가요. 자산시장을 바라보는 그 가계의 상태가 그 대출 레벨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대출을 이렇게 안 받는다는 거는 자산시장을 당분간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그런 심리지수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는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대출 제도를 만들었는데 너 좀 안 써볼래?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건 금리도 싸고 장기야.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거는 소득이 무한이어도 빌릴 수가 있어. 1주택자는. 되게 좋은 대출 제도인 것 같지 않아? 이러면은 대출이란 건 결국 타인자본 조달 비용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을 요 조달 비용으로 비교했을 때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면서 자산시장을 조금 부양하려고 정부가 정책을 쓰고 있고, 그게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 좀 먹혔거든요. 월간으로 쓰는 금액 보면은 몇 조 단위로 올라와서 올해도 정책모기지 예산이 20조 이상 있으니까 이 돈을 가게는 계속해서 빌리긴 하겠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일부 낙폭과대 아파트 단지에서 매수의 그 유동성 원천, 돈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말 민간 금융기관에서 가게가 대출 막 자연스럽게 빌리는 자연화 단계는 아니고 인위적인 대출 부양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완전히 마음 놓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로 해석합니다. 말씀하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바닥을 좀 다지거나 뭐 반등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아닌가요? 하락이 큰 지역에서 네. 작년에 특히 인천이라 대구, 대전, 세종,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주요 도시들 주택가격 하락폭이 엄청 컸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동구랑 송파구 같은 데가 정말 유난히 하락을 많이 했고,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있으니까 주택가격이 고점비 30-40%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와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런 지역들 중에서 6억 원 언더 지역인 경기권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모기지 지원을 받으면은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수요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가격도 좀 내려고 살 법한데 이러면서 여기서 바닥이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는 왜 올해도 안 오르냐,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데, 공급이 많고 미분양이 많고 중공 미분양도 많을 정도여서 이거를 살리려면은 단순히 싼 돈을 준다고 해서 사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대한 심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 여기서 몇 년 지나면 입주도 좀 없어지고 이러니까 주택가 이 정도 내리면 살 법하지, 이런 생각 하다가도 대구나 이제 일부 지역 가면은
이거 다 소화되려면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 싼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소화되는 거 보고요.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이제 이들 지역은 주택당이 여전히 좀 약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근거가 조금 있었던 지역에서는 반등이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막 이렇게 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좀 섣부른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전세가 하락률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전세의 정점은 21년 말 전세 거래가 갱신해야 되는 신규해야 되는 23년 말인데 그때 이제 임대인들이 갖고 있는 현금 흐름 문제가 극대화되면서 주택시장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인데 특히 이게 고가주택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거가 있는데 지금 저가주택에서 조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봐서 그리고 정책 모기지가 무제한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좀 온기가 돌 것 같고 그냥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한 차례 냉탕이 좀 오지 않냐 이게 지금 현재 제 베이스 뷰고 이 이후에 시장 환경이나 정책들 변화는 계속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투자 심리 살리려고 하는 거일 텐데 특히 다주택자분들 네. 이제 사기 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은 언제부터 살까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살 여력은 없으세요. 일단은 취득세 개정 완화를 밝혔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이 6%대의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또 이미 있는 다주택자들이 역전세를 올 하반기 그 역전세를 맞아야 되니까 그 역전세 준비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준비하면서 새로 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소위 역전세 세팅이라고 하는데 역전세 세팅 준비가 조금 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부양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똘똘한 한 채, 실거주 한 채를 지향점을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정부에서는 실거주 두 채를 지향점을 삼아요. 그래서 두 채까지는 규제가 없다. 근데 세 채부터는 규제를 할 거야. 이게 윤 정부의 코어거든요. 그거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두 채인 사람이 한 채를 더 살 수는 없고요. 갈거나 아니면은 세 채 이상이시면은 줄여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우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주택자 우대는 아니고 3주택 이상은 규제 유지 이게 컨셉이다 보니까 다주택에 대해서는 완전한 규제 완화라고 보지 않는 거고요. 정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주택 이상이시려면요 우리가 주임사를 살릴 건데요.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살릴 테니까 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요? 그거 문정부에서 없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저희가 살릴 겁니다. 근데 뭐 살리는 건 국회의원이 살리실 거니까 이제 공무원이 나는 모르겠고 이제 국회의원이 알아서 살려주셔야 되고요. 살리면은 저희는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주택도 종전 공시 6억에서 공시 9억으로 늘릴 거고요. 임대차 기간도 10년인데 10년도 짧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15년으로 늘려서 세제도 더 혜택을 많이 드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 국토부는 메타버스에서 국정을 운영하나? 그러니까 현생 국회 여야 상황에서는 정책 제도가 쉽게 잘 안 바뀌니까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메타버스 안에서 주택임대 사업 제도도 살리시고 이런 변화 정책들을 계속 내시더라고요. 윤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은 주임사로 돌리려고 하고 3주택 이상 네이키드 다주택자는 규제하려고 하고요. 똘똘한 한 채보다는 그래도 두 채까지는 실거주로 보는 그런 뷰는 있다. 근데 그런 맥락이라면은 현행 다주택자가 아직 주임사 살아나지도 않았고 역전세에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은 시점이어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기엔 다소 이르고 그러면 1주택이신 분들이 한 채 더 사거나 무주택인 분들이 한 채, 두 채 정도 더 사는 그 흐름과 이쪽에서 이제 줄이는 흐름이 비교가 돼야 되는데 무주택이신 분들이 올해 갑자기 다주택이 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다주택자들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흐름은 아직은 안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미분양 수치도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는 280만 공급 대책이 있잖아요.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공급 대책까지 있으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냉탕, 온탕이 혼탕으로 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컨셉이 뭔지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 2월에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이라는 그런 새 책을 냈는데 윤 정부 부동산 공약이 2월 21일 날에 대중에게 노출이 됐거든요. 이제 관계자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저는 21일 날에 공약을 처음 딱 보고 나서 주임사 부활,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제일 제 눈에 들어왔던 게 250만 호 공급 정책이었거든요. 종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게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치솟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해석을 하고 공약에는 당연히 주택가격이 올라간 건 공급을 담아야 되니까
이제 250만 원 공급이 공약집에 2월에는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5월 10일에 출범했던 새 정부가 취임 100일 후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816 대책을 발표했는데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270만 원으로 늘리면서 공급에 진심이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게 왜 좀 다르냐면은 2022년 8월은 부동산원 데이터로 3개월째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공급 대책을 더 증가시켜서 낸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 부동산 정책의 컨셉이 바뀌어야 된다면은 주택가격 하락이 3개월째 기표된 부동산 통계를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주택 공급에서 선회할 법한데 오히려 더 보강해서 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주택가격이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14년 때도 9.1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2018년도에도 9.21 대책에서 3기 신도시를 처음으로 발표하고 19년부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 공급을 816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니까 매우 예민하게 봤었는데 11월 10날이랑 10월 26일이랑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270만 원 공급 계획 있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사실은 공급은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는데요. 민간이 한 170만 되시고 공공은 100만 정도 되십니다. 근데 이 공공 100만이 저희가 다 임대주택만 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분양을 50만 원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5년간 공공이 80만 원이었거든요. 분양이 15만, 임대가 65만이었어요. 그 정도 믹스였습니다. 1년에 분양은 5만. 근데 윤 정부에서는 우리 분양 5년간 50만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3만이 아니라 연간 10만을 할 거다. 3배로 늘려가지고. 그리고 임대는 이제 65에서 50으로 더 줄여서 이만큼 줄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분양이 갑자기 확 늘어버렸잖아요. 9월 미분양이 3만 2천에서 4만 호가 되면서 4만 호가 1년 분양의 1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10% 넘는 4만을 딱 달성하니까 이거 미분양 대책 나올 법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26일, 27일에 청약 관련 미분양 대책들이 나왔고요. 규제지역 해제, 비수도권 규제지역 다 해제하고 청약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중동대출 안 나온 거 다 풀어줬고요. 막 이런 대책들 냈는데 10월 26, 27일에 미분양 관련 대책 낸 다음에 그러니까 보름 지나서 우리 공공분양 50만 원 빵 내버리니까 더 죽이겠다는 건가? 이제 그러니까 공급을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명분은 이겁니다.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공공이 커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도 MB가 빡 떠오르면서 주택 정책을 67년부터 이제 문헌으로 계속 받고 현직에 있을 때부터는 이제 2010년부터 애널리스트를 했으니까 이제 MB정부 때 애널리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MB가 보금자리 분양 정책을 쓰면서 보금자리 분양 정책을 하다 보니까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이 되거든요. 미분양이 더 늘어나요. 이거 MB가 보금자리 3년 하면서 민간 분양시장이 완전히 위축이 돼버렸는데 사람들이 공공분양이 반값에다가 목도 더 좋아서 민간 분양은 2기 신도시였는데 공공분양은 강남 세곡내곡지구예요. 그러니까는 세곡내곡지구 인접성도 좋은데 값은 반값이고 2기 신도시는 굉장히 통근토하기 먼 지역인데 분양가는 더 비싸니까 완전히 이제 냉탕온탕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왔던 13년 처음으로 고분양 없애자 3년간 열심히 했는데 민간 분양 시장이 너무 초토화됐다 이러면서 바꾸는 정책을 썼는데 지금 2010년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인지 몰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새 정부는 이번 올해가 원년이나 마찬가지죠. 작년도는 예산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승계해서 쓴 거니까 이 윤 정부가 하고 싶은 예산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계획은 올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분양주택은 국토부 업무보고에 2023년 신년 업무보고에 맨 앞에 그래서 정말 진심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지만 미분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 통계가 6만 8천까지 올라갔고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미분양은 역설이 있는데 규제를 해제해주면은 분양가 심의 규제가 없어지게 되면서 분양 가격을 좀 더 높여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값이 비싸서 분양가가 비싸서 미분양이 나는 지역이 있는 건데 현재같이 분양 경기가 얼었어도 분양가가 정말 낮은 데는 청약 경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나는데 규제를 풀어주니까 분양가를 더 높인다? 그러면 그 다음 분양도 계속 미분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가 작다고 오판하는 거예요. 세대 주만 청약하지 말고 세대 원도 할 수 있게 하자. 무주택만 청약하지 않고 1주택도 청약하게 하자. 무순위는 다주택도 다 하게 하자. 이러면서 비싸서 분양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수요를 늘리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미분양 올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미분양이 이렇게 한참 늘어나게 된다면은 미분양 대책을 계속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분양 대책이 규제 완화라면 규제 완화의 역설로 미분양 더 늘어날 거고요. 결국은 공급이라는 냉탕 온탕이 혼재되어 있는 이 컨셉이 없는 형태의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제 다소간의 혼란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에 지금 이제 전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전세가 떨어지는 게 집값의 전체적인 하락에 서울에서 영향을 좀 많이 미칠까요?
예, 저는 많이 미친다 생각을 하죠. 네. 제가 서두에 21년 말에 그 전세를 둔 강남권의 전세기인 갭 투자의 매수자들 패턴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올해 11월 달에 신규 임차인 들어야 되고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상당 부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강남권에 있으니까 돈이 많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지만, 반대로 돌려줘야 될 규모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권에서 나오는 역전세는 몇 천만 원에서 1, 2억이에요. 근데 범 강남권에서 나오는 역전세는 거의 10억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가 되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올 정책 방향성은 아마도 이런 전세 시세를 부양하기 위한 이런 형태의 여러 대책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나 이런 금융들은 전세가가 어느 정도 부양이 돼야지 역전세 타고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전세가 부양 정책이 조금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처 관계자들이 있을 테니까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빠진 게 금리 인상이 가파랐던 것도 되게 큰 몫을 차지하잖아요. 이번에 연준이 2월에 베이비 스텝을 해서 네. 금리의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하반기에 금리 인하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그걸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멀었을까요? 아니요. 유동성은 엄청 중요하죠. 네. 아까 제가 이제 수요 돈 얘기를 할 때 화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은, 소득이랑 대출이랑 자산처분 세 가지가 돈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돈을 빌릴 수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제 사람들은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랄까, 하반기까지 얘기를 이제 확정적으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리는 여기서 거의 고정이거나 약간 우호적이라면 좀 한 번 내릴 수가 있거나, 그렇게 기준금리가 움직일 것 같고, 시장 대출 금리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리스크 프리미엄 좀 내려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결국 시장 대출 금리여서, 이제 시장 대출 금리가 조금 내려가게 된다면은 종전보다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출을 좀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올해 대출 그로스가 정책 20조, 민영 20조에서 한 40조의 대출 성장을 보고 있는 게 약간 이런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저희가 2020년, 21년에 있었던 그런 코로나 제로화 금리 유동성 레벨만큼 시장 금리가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지만 역전세의 깊이는 조금 얇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오기는 어렵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취소했던 그 전세만큼은 다시 올라가기 좀 어렵다 생각하니까 그 갭만큼의 충격은 하반기에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올해 부동산 시장 하락 또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주택 가격이 제가 수요 공급이랑 그 다음에 경기랑 대출 및 금리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제가 하락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제 역전세가 결국은 이제 대출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대출 금융시장 전세 역전세 기간에 유동성이 좀 위축이 되니까 그게 조금 네거티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면은 결국 이제 쿠션 쳐서 일로 가는데, 한국 경기가 조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즘에 좀 한국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살짝 달라지는 것 같고, 국제기관도 조금 다른 성장률 지표를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저희를 조금 우려하는 시각들이 없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매크로적인 건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건설 관련 정책으로 본다면은 공급 더 합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MB의 재림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님은 유주택자시죠? 네, 저 집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는 이제 임차로 살고 있고요. 네. 제주도가 고향이어서 제주도에 집을 하나 사서 어머님이 거기 살고 계세요. 저자님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면 네. 지금은 좀 어떻게 좀 플랜 짜실 거예요? 올해 무주택자는 해피하죠. 전 이래 생각합니다. 최부심 채널에서 현장 답사를 2007년, 6년쯤에 준공된 단지를 일부러 가고 있는데, 2006년에 준공되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유동성 폭발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 이렇게 치솟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죠. 거의 10년에 걸쳐서 거의 명목으로 기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5년부터 다시 반등을 하고 20년, 21년에 폭발적인 반등을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거의 이런 차트가 일반적인데, 제가 이런 데를 가는 이유가 20년과 21년은 좀 이례적인 특수한 환경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 봤을 때.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2009년에도 약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종합 주가지수가 V자 반등을 하니까 부동산도 다 그럴 거라고 좀 생각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동산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돼버리는
버리니까 집값이 나중에 빠져요. 지금 이제 20년, 21년 엄청 올라갔었던 부동산이 하락을 기표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한 데가 정부 정책을 진짜 부양책을 보완책을 엄청나게 써서 기표를 안 한 상황이 돼버렸다. 수요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주택가격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09년처럼 한참 흘러가지 않겠는가, 아래로 슬금슬금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무주택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격에 충분한 조정이 나온 단지들, 전세 가격도 충분한 조정이 나오고 매매 가격도 충분한 조정이 나온 그런 단지들이 지역별로 보면은 전세가율이 약 60% 정도 되면은 평균 전세가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역산을 해가지고 매매 가격이 전세의 1.6배 정도 되는 지역이나 1.7배 정도 되는 지역, 서울은 매매 가격이 전세의 약 1.8배 해서 1.9배 정도 되는 그런 레벨에서라면은 그것보다 매매 가격이 더 밑에 있다면 그 친구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끝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 너무 그 타이밍만 보시기보다는 가격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이 지금 부동산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저는 올해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생각이고, 타이밍 전략만 보시면서 이제 연준, 금리, 뭐 경기 이런 것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타이밍은 잘 잡았는데 비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망고 땡이거든요. 망고 꽝이어서. 그래서 충분한 합리적인 가격 레벨로 왔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대응하시라고 하고 싶고, 기존 주택을 사실 거면 분양 역시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청약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 받아라 약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가로 분양하는 단지들 청약 받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MB 때 했던 것처럼 공공 분양을 하잖아요. 공공 분양도 추첨이 있고 자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령층이 조금 어리신 분들은 공공 분양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분양가 상한제다 보니까 정말 싸도 너무 싼 그런 레벨이어가지고 공공 분양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축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격 전략을 최선을 다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제 가격 기준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밴드보다 훨씬 내려가면은 집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또 오르는 지역이 있나요? 소수의 단지들은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이제 실거래 최고가 기표 단지는 거의 없죠. 오히려 이제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단지들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개 단지가 또 그런 게 없냐 그건 아니지만, 부동산 원에서 가격 데이터 조사할 때 전체 178개 지역을 조사하는데 지금 거의 한 176개 이 정도 지역은 순 하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두 개 지역이 있는데 뭐 지역에 이제 신규 분양주택 들어가면서 매매가 올라가서 옆에 좀 끌어올리는 데가 없진 않거든요. 작년에도 전북이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 몇 개 도시들에서 주택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지역들이 있긴 하나, 아무리 금융위기 폭락장에서도 상한가를 치는 종목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폭락장이 아니냐면 그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면 부동산 집값 향후 한 10년을 좌우할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한간에서는 뭐 인구도 감소하고 세대수, 가구수도 감소하고, 그래서 뭐 좀 안 좋은 조짐이 있을 수도 있다. 세대수 감소는 어쨌든 크나큰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테니까. 그게 결국은 그 수요 공급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과 경기가 계속해서 괜찮을 건지.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그에 따라서 명목으로는 꾸준히 상승을 하는 게 맞는데, 다만 부동산이 과상승을 했었던 거가 가격 조정을 이제 심각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올 한 해에 대해서는 약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년 정도 레벨에 되는 그런 자산 가격을 전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수요가 위축되는 거를 10년간 전망할 수는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책은 그 위축되는 수요에 맞게 대응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한 가지 변수가 주택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금리와 대출의 그 유동성, 그리고 경기라는 이 세 가지 변수가 매년 순환하면서 어떤 때는 유동성이, 어떤 때는 경기가, 어떤 때는 수급이,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변하는 거에 그해 그게 키팩터가 되거든요. 지난 3년은 금리와 유동성이 키팩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와 유동성이 안정화되는 순간부터는 정말 거짓말처럼 수요 공급으로 돌아갈 거예요. 수요 공급 밸런스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부자분들 뭐 사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만나보는 부자분들은 안타깝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다 물려 계세요. 부자도 똑같이
똑같네요. 똑같아요. 금액도 엄청 크고요. 전체적으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부동산과 금융이랑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융자산이 한국 주식도 좀 하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 많이 하고 ETF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는 부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주택을 넘어서 이제 상업용 빌딩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도 20년, 21년에 상업용 빌딩을 소비 끝물에서 사신 분들은 고통을 많이 받는 그렇죠. 흐름이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22년에 이제 상당 위축을 받으면서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부자들이하고는 좀 그런데 다른 개인과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다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부자들이라고 맨날 수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맨날 공격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올해는 어떤 자산이 좀 공격에 적합한 자산이 될 것인가, 어떤 국가나 어떤 자산군이 좀 좋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고민들의 연장선에서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 대표가 작년 말에 인터뷰할 때 뭐 이랬었거든요. 야, 금리가 5점 몇 %인데 채권만 사도 되는데 요구 수익률 맞추는 건 너무 쉽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주식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가 높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주식을 할 필요는 없는데, 반대로 이 높아진 금리 레벨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오는 테마로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중국 리오프닝이나 소위 챗GPT로 대표된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AI나 이런 테마들은 2년 전, 3년 전에 배터리가 보여줬던 그런 그로스를 앞으로 보여줄 거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시장의 자산 배분은 늘 공수 밸런스를 잘 생각을 해서 잡는 게 중요하고, 공격만 100% 잡아서는 이제 위태위태해지거든요. 부자들이 지금 공수 밸런스를 다시 리세팅을 하면서 자산 배분 전략들을 하고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그런 어떤 주도, 그런 섹터들이 뭐고 국가가 뭐고 약간 이런 부분은 이제 연초부터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뭘로 보세요? 저는 중국이 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하이 본토나 이제 홍콩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고, 돈이 들어가는 속도나 규모가 역대 최고여서 세계 사람들이 보는 게 조금 다 비슷한 것 같다,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약간의 콩고물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국은 또 한국만의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또 많은 네. 분들은 이제 집으로 투자하는 건 또 아닌가 보다. 몇 년 전에는 자산을 사야지 부자 되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던데, 그런 분들에게 어쨌든 뭐 특히나 2030 세대 분들은 그 혼란기를 많이 겪었을 텐데, 부동산 투자 잘 모르는 2030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랑,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자 준비를 시작을 한다면 뭐부터 해야지 다음 상승기를 맞을까? 어저께 한 5주 정도 하는 부동산 관련 교육을 끝냈는데, 입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떤 입문 과정을 하나 한번 쓱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강의를 하나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입문 코스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도 20, 30대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파편적으로 좀 알고 있거나 전체적인 맥락 모르고. 이 교육을 진행하는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분양가 상한제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안 본 사람도 많았었고, 입주자 모집 공고 해석하는 거, 청약홈 사이트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집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잘 모르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어떻게 빌리는지, 정말 어떤 총체적인 부분에서 배워야 될 게 많기는 해서,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람 본성이어서 이건 말릴 수가 없는데,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벌리지가 않는 법이기 때문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꾸준하게 부동산 관련 책이든 그런 영상이든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너무 가스라이팅 하거나 꼭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논리를 전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양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기초로 돌아가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산시장은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젊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조급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가 2008년에 너무 조급해서 저희 집이 형편이 좋지 못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꽤 많은 돈이 막 벌리니까,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거의 2억 6천만 원에서 3억 정도 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다가 90% 손실 나면서 2008년에 이제 처참히 무너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복구하는데 거의 1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큰 돈을 투자했을 때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복구하는 데는 너무 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젊을 때일수록 그냥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돈 벌리는 창구가 3개밖에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잘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소득 부분이 좋아지던가, 아니면 대출을 빵빵하게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DSR에서 소득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도 소득이 높으면 레버리지 높아져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다는 건 소득만 높은 게 아니라 대출도 높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처분인데 이거는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자산 처분에만 매몰되면은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는데 소득과 대출이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는 국면에서 자산만 쳐다보게 되는 거고요. 그냥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전업 투자자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폭발력이 있냐면은 대출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고 싶을 때 진짜 자기 분야에서 배움이 있는 상품에 대해 투자하는 걸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집중, 특히 이거에 집중을 해야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산이 얼마 없잖아요. 여기 시간 써둘 필요가 없어요. 몇백 몇 천이 작다는 게 아니라 몇백 몇 천의 변동폭이 10%, 15%라면은 1년에 450만 원 더 벌려고 자산시장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일하면서 내가 연봉 500만 원만 올라도 30년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1억 5천 올라가는 거니까 그 500만 원이 이 500만 원보다 훨씬 크다는 거고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알아서 생기는 거다. 근데 사회가 거꾸로 말하는 것 같더라. 리치에 나오는 부자 되신 분들 보면은 젊었을 때 전성기 때 이게 다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자산은 벌리시면 되니까 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신 분들 보면 주식, 네. 뭐 부동산, 아니면 스포츠 선수 연봉 킹, 네. 아니면 코인, 다양한 분야의 부자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에서 부자가 되려면 말씀하신 거 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까요? 어느 정도 사실 답은 나와 있는데요. 정말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랭킹들을 보면은 버핏만 거의 투자자고 9명은 다 창업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창업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을 잘하시면 결국 창업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모든 거는 다 일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대중에게 팔릴 만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사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다만 폭발적인 소득 증가는 창업에서 발생을 하고요. 자산을 통한 부자가 되는 법은 꽤 어려워요. 그 리스트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창업주는 굉장히 많은데 투자자는 적거든요. 투자로도 부자가 될 수 있긴 한데 그건 사실 매우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고 일을 잘하고 창업하면서 부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치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희 리치 채널이 이제 굉장히 초창기 채널이고 제가 두 번째로 나왔는데 언젠가 조회수 100만 정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널의 규모와 상관없이 컨텐츠의 그 내용은 좀 알차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이 채널이 좀 구성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기꺼이 출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좀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고 두루두루 좀 클래스가 있는 이런 분들을 이제 좀 팔로우를 하면서 자기가 일 잘하는 거, 자산 불리는 거, 또 전체적인 이런 유독성 환경들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잃지 않는, 지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님의 콘텐츠 받아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제 채널을 개설을 해서 제 팬 비즈니스를 올해 좀 시작을 할 예정이어서 저한테 이렇게 구독을 해주신 분은 제 팬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팬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그 팔리는 제품인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뷰라든가 아파트 적정가를 계산하는 공식 같은 거를 이제 거기서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프콘으로 찾아와서 주시면은 아마 돈값은 할 거라고 그냥 감히 자문해 보겠습니다. 찾아오는 방법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